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 하는 쌍티 스마트 상인쌤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6월 평가를 보고 나서 분석을 봤습니다. 자, 이제는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자, 9월 모평 보신 친구들 느낌이 어때요? 좋죠? 왜냐하면 9월 모평이 여지껏 평가원이 냈었던 영어 문제 가운데 요 근래 들어 가장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평상시에 3등급 받던 친구들이 아마 이번에는 2등급, 심한 경우 1등급까지 받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정이 있어요. 성적이 올랐네? 내가 1등급이네, 2등급이네? 여기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수능은요, 구모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보통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평가원이 모든 과목이 그렇긴 하지만 실험을 많이 합니다. 6월 달에 조금 어렵겠네요. 그런 다음에 9월 달에는 쉽게 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쉬운 문제에 대해서 적응력이 있느냐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혹시 그 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둔 친구들은 여기서 감안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수능에서는 뭔가 좀 더 한 단계 높은 레벨업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던 대로 꾸준히 쉬워졌으니까 조금 공부를 덜 해지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열심히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처음 그대로의 모습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재수생이 들어오건 뭐 상대방이 잘 보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맞춘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여러분들이 계획했었던 평균치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영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특히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원하는 친구들은 영어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지만이 수능 최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6월 구모, 6월 달에 이어서 구모까지 세 강에 걸쳐서 분석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는 대입학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대입학 뭔지 아시죠? 주장, 요지, 밑줄, 주제, 제목, 그리고 요약문 완성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좀 쉬웠습니다. 보통 이제 이 대입학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높지 않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여기까지는 단어도 조금 어려웠고 소재도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았어요. 문제의 난이도는 별개로. 그리고 이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었는데 구모 같은 경우에는 단어도 쉬웠고 소재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었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는 게 실전에 가서 당황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대입학 문제 필자의 주장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였어요. 필자의 주장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배치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의 시작이 ing로 시작이 됩니다. 자, ing로 시작이 될 경우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ing가 동명사로 쓰여서 주어로 쓰일지 아니면 분사로 쓸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판별법은 뒤에 콤마가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보인다. 그럼 얘는 경우에는 분사 구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ing로 시작을 하다가 중간 부분에 동사가 보인다라고 할 경우에는 동명사 주어인 경우가 많겠죠. 한번 가볼게요. becoming competent니까 유능해지는 것, 유능해지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문화에서 유능해진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mean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becoming은 뭘까요? 동명사로 쓰인 겁니다. 뭐뭐 하기로 쓰인 거예요. 다른 문화에서 유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looking beyond behavior입니다. beyond가 넘어가는 거죠. 행동 너머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걸 의미한다. 즉 뭡니까? 행동이라는 게 뭐예요? 겉에서 보이는 겁니다. 즉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문화에서 유능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행동 이상의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뭘 알기 위해서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예요. 뭘 이해합니까? attitude, 태도라던가 belief, 신념이라던가 혹은 values, 가치죠. 태도, 신념,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앞에 언급됐었던 태도, 신념, 가치라는 게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느냐? 관계설명 대신 나오죠. 이러한 것들이 뭐 하는 건가 봤더니 motivate,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뭐에 동기부여를 하냐면은 what we observe, 우리가 본 겁니다. 관찰한 거죠.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태도라던가 신념과 가치를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행동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유능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겉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저희를 파악하는 게 보다 어떤 문화에서는 굉장히 유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와요. 첫 번째 뭘 봐야 돼요? 여기 나오네. 그렇죠? 행동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유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by looking이에요. 뭐만 함으로 썼죠. 자, 오직 visible aspects입니다. 문화에 보일 수 있는 측면만 본다라고 하는 것. 이게 되겠죠? 문화에 어떤 볼 수 있는 측면만 바라봄으로써 이 얘기는 뭐예요? 겉으로만 보이는 거잖아요. 대시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다음 이 보이는 문화의 측면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뭐 커스텀, 관습이라던가 클로딩, 옷이죠. 푸드라던가 언어처럼 눈에 보이는 측면만 봄으로써 앞에 나왔던 건 좀 반대야. 겉에 있는 것만 판단한다는 겁니다. 겉에 있는 보일 수 있는 것들만 봄으로써 우리는 뭘 만드느냐? short-sighted view입니다. 뭡니까? 짧게 보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근시안적인 겁니다. 근시안적인 게 뭐예요? 진짜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근시안적인 어떤 태도를요 발전시키는 거래. 뭐에 대한 근시안적인 태도인가 봤더니 문화간 이해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어떤 관점을 발전시키는 게 결국 뭐다? 비저블한 에스펙트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국 뭐라는 겁니까? The tip of the iceberg. 아이스버그가 뭐예요? 빙하잖아. 빙산의 일각일 뿐이네. 지금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비저블 에스펙트만 보는 것들은 결국 뭐다?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앞에 나와 있는 거랑 일맥상통하죠. 앞에 뭐라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는 숨어있는 것들을 봐야지만이 유능한 거고 겉에서 볼 수 있는 보이는 것들만 본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거고 전체 중의 일부만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뭘 함으로써? 여기만 봄으로써. 겉에만 가지고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B2 용법입니다. 보통 B2 하면은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해야 된다, 할 예정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후자죠. 해야 한다,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디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상호관계에 있어서 성공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과의 비즈니스적인 상호관계인가 봤더니 이런 사람입니다. 삶의 특징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이에요? Have different values. 다른 가치관과 다른 가치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상호관계에서 성공하려고 원하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를 묻고 있어요. 자, 뭐에 대한 신념과 가치인가 봤더니 어떻게 세계가 오더가 보통 우리가 주문하다도 돼 있지만 질서 정연하게 만든다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잘 굴러가는지, 어떻게 잘 질서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이런거와 관련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비즈니스적인 상호관계를 할 때 우리가 성공하려면이야. 됐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Go below the surface. 똑같은 내용이네. 어디로 들어가래요? 표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라 했어 아까? Looking beyond something이라고 그랬잖아. 그 어떤 것 너머로 보이는 거. 그거에 중심을 둬야 되고 마찬가지로 표면이 아니라 그 표면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표면인가 봤더니 what it means. 의미했던 거죠. 그게 의미하는 거야. 저희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에 관련되어 있는 표면 아래쪽에 있는 걸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언가를 보려고 시도하기 위해서. 뭘 보느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불렸어요? 히든 디멘션이야. 숨겨져 있는 차원이라고 불렸던 것을 보려고 시도하는 거야. 그리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것 안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실제적인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첫 번째 우리는 저희를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숨겨진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됐죠? 앞에 있는 것과도 계속 일맥상통해요.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숨어있는 저희 문화 속에서 숨겨져 있는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숨겨진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뭐예요? 바로 문화의 근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된대요. 이 숨겨진 측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유냐? 문화라고 하는 게 왜 실제적으로 이상이냐는 거야. 뭐 이상입니까? meet the eye야. 눈을 만족시키는 것 이상의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는 거야.
여태까지는 이렇게 봐왔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썼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것까지 봐야지만 어떻게 가능하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문 전체적으로 어때요? 그렇게 어려운 포인트는 아니에요. 일맥상통한 한 가지 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의도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하느냐? Not to notice,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뭘 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러한 문화적인 어떤 규범이라든가 측면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야. 언제까지? 그들이 위반할 때까지. 뭘 위반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거 커먼센스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어떤 사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 됐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걸 위반할 때까지 문화적인 이러한 규범들을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결국 뭔 말입니까? 납법 구조잖아요. 그렇죠? 나던틸 구조잖아요. 나던틸 구조 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긍정으로 가져야 돼요. 그렇죠? 나던틸 구조의 특징은 이 until을 when으로 해석해주고 여기를 딱 긍정으로 봐주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의역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 문화적 규범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거 혹은 훌륭한 판단 혹은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반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문화적 규범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다는 거야 하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게 나오면 그랬었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쭉 봤더니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반전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보자는 겁니까? 문화를 이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 그 아래에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라고 필자는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번 볼까요? 타 문화 사람들과 교류를 잘하려면 문화의 이면, 요거 바로 나왔네. 문화의 이면. 1번 정답이죠. 바로 딱 체크할 수 있습니다. 2번 문화 배경이 다른 직원과 협업할 때 공정하게라는 언급이 나온 적이 없어요. 3번 여러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동체 의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4번 원만한 대인관계 딱 보자마자 얘는 아니네 체크하셔야겠죠. 5번 문화적인 갈등을 줄이려면 구성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해야 된다. 구성원 간의 소통 얘기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 교류를 잘하려면 문화의 이면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쉬운 포인트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정답 맞추셨을 거고요. 이 글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재빠르게 훑어보셔야 돼요. 훑어보시고 첫 문장 읽고 나서 밑에 쭉 보셔야 돼요. 봐서 뭐 however라든가 but 같은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나오면은 당연히 그 뒷부분은 맨 처음에 나왔던 것과 정반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내용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중간 쭉 읽어봤는데 however라든가 but 같은 역접을 나타내는 게 없다. 그럼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이 뭡니까?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나오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대입학 가기 전에 단어를 볼게요. 한번요. 컴피턴트 유능한이죠. 디멘션이라고 하는 차원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below the surface 하면 이면을 보답니다. short-sighted view 하면은 근시안인 거고요. interaction 하면은 상호작용이에요. 이 어휘가 굉장히 요즘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고3쯤 되고 고3 2학기 때 되면은 그런 단어를 이렇게까지 외우는 친구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부터 굉장히 2학기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기 때문에 전략 과목이잖아요.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본이라는 게 단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어가 중요해졌어요. 어려운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학기 때 너무 꾸준히 단어 학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단어 같은 경우 매번 까먹잖아요.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위권이건 하위권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위권도 단어도 꾸준히 확인 학습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단어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물론 9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단어차가 쉽게 나왔고요. 어려운 단어가 몇 개 나온 것도 죄다 밑에다 별표 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시험이었어요. 실제 수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최소한 여태까지 기출됐었던 그런 지문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 정도는요. 꾸준히 단어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위권 밑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학습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영어의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대입학은 밑줄 어구 파트인데요. 밑줄 어구 파트는 이제 대입학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밑줄 친
어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앞에 있는 빈칸 추론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고 당연히 요거는 3점으로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밑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처럼 맨 마지막에 밑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다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행히도 이 밑줄 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3점이고. 근데 요 문제 유형 자체가 나온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문제 유형이 많지는 않아요. 요 밑줄 유형 자체가.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많은 독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요. 일단 추상적인 게 밑줄 쳐지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찾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밑줄 친 부분은 전체 지문의 주제라든가 요지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요 내용에 어울리는 게 어떤 부분에 있는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 굳이 따로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독해 열심히 해주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앞부분에 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난이도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느낄 수도 있어. 느낄 수도 있대. 뭐라고? There is something. 무언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 당연히 띵 같은 경우는 뒤에서 꾸밉니다. 자, 어떤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야. 뭐에 대해서? 알고리즘. 알고리즘 뭔지 아시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번 봤었던 그 유형의 동영상이 막 나오잖아요. 쇼핑 같은 거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성향을 파악해서 비슷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알고리즘의 어떤 한 형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가 있대요. 자, 근데 알고리즘 특징이 뭔가 봤더니 명사 다음에 ing죠? 보자마자 ing는 수식이구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알고리즘이에요? 결정하는 거야. 뭘 결정하느냐? What you might like.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결정하는 이 알고리즘에 대한 뭔가 무언가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대. 그렇죠? 가끔씩 섬찟하죠. 내가 한 번 클릭했을 뿐인데 내가 보는 화면마다 그 제품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자, 이런 거 무서울 수도 있어. 자, could it mean? 그렇다면 그와 같은 상황은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하는 겁니까? 만약 컴퓨터가 결정을 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을 하는 거야. 즉 뭡니까? 선택권을 박탈해버리는 거죠. 아마 이 클릭을 했던 사람은 이 부분을 안 좋아하니까 보니까 최근 들어 10번 정도 뭐 A라는 상품을 클릭을 했어. 그러면 이 친구는 B라는 상품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빼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죠. 당신이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never get the chance.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할 거야. 어떤 찬스인가 봤더니 그거.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뭐 나름 이해는 해요. 근데 이렇게 좀 웃긴 게 내가 검색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보여주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 검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필자이제 여기까지는 걱정을 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컴퓨터가 보여주면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근데 나는 즐긴대. being direct야. 이끌어지는 걸 즐깁니다. 어디 쪽으로? 새로운 음악으로 이끌어지는, 즉 새로운 음악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즐겨요. 어떤 음악인가 봤더니 내가 이전에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을 음악들을 따라가는 걸 즐긴대. 그렇죠? 얘기는 뭐예요? 바뀌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자동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음악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들려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얘기요. 알겠죠?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음악을 듣는 것들을 즐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알고리즘 어떤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빠르게 guess again 같은 경우는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가치다의 표현은 보통 부정적일 때 많이 있어요. 자, 어디에 갇히냐면은 rut는 모르셔도 됩니다. 틀에 박힌 생활에 갇힐 수 있대. 근데 이 틀에 박힌 생활이 뭔가 봤더니 내가 똑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다는 거야. 내가 똑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틀에 박힌 생활에 딱 갇혀서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움직일 수 없을 거야? 그게 바로 이유야. 내가 항상 라디오를 즐기는 이유지. 뭐라고 하고 있어 지금요? 나는 어떤 새로운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긴 해. 그쵸?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는 음악을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기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반복해서 어떻게 돼요? 같은 노래만 들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나는
라디오를 듣는 걸 좋아한대. 라디오 같은 경우는 뭐야? 나의 의지가 투영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는 뭐예요? 무작위성이야. 무작위성. 그렇죠? 나의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되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종류의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필자는 라디오를 굉장히 선호한대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야. 여태까지는 일단. 자, 근데 바뀝니다.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특징이 뭐예요? 수식이 들어가네. 지금 나를 밀고 당기고 있는 거야. 뭘 통해서? 뮤직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나를 밀거나 나를 당기고 있는 이러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이 결국 뭐예요? 나에게 여러 가지 음악을 추천해 준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 뭐에 맞춰져 있나 봤더니 Finding Gems입니다. gem이 뭐냐면 보석이야. 보통 보석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요? 긍정적이죠. 보석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대. 어떤 보석? That I like. 내가 좋아하게 될 보석이야. 내가 좋아하게 될 보석을 찾는데 안성맞춤이야 라고 박힙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분명히 이 친구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렇죠? 컴퓨터가 원하는 대로 나오니까. 근데 오히려 어떻대? 긍정으로 분위기가 바뀌죠. 근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게 될 보석을 발견하게끔 해줄 거야 라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자, 내 걱정. 원래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걱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was that 이거였어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래. 인도한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특정한 라이브러리의 부분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특정적인 것만 들려준다는 거. 알고리즘이 주체성을 가져가지고 듣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마음대로 한쪽 편만 듣게끔 할 수 있다는 거야. 콤마 찍고 ing니까 분사구문이죠. 이와 같은 상황. 그렇죠?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음악만 듣게끔 하는 거야. 이런 상황 자체는 다른 음악들이 시청자들을 잃어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여기는 뭐예요? 나의 과거 걱정이야. 과거 걱정. 그렇죠? 반전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정에서 지금 긍정으로 바뀌었는데 분명히 여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알고리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야. 근데 부정적인 면이 뭐였어? 내 걱정이잖아? 아이고, 어디죠? was잖아요. 과거야. 과거에는 내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영어에서 과거로 가는 경우 어때요? 지금과는 다른 상황을 할 때 쓰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나도 여러분처럼 알고리즘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이었어. 한쪽으로 이렇게 몰까 봐. 한쪽으로 몰면은 소외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내 걱정이었는데 근데 과연 이러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취향의 수렴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까? 취향의 수렴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획일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몰아가는 거니까. 획일성을 유발할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것이 나오잖아. 근데 모덕택의 비선형적이면서 어떤 혼란이라고 하는 혼란적인 수학이 갖고 있는 성격이야. 비선형이라는 게 뭐예요? 선형이라고 하는 선에 따라 가는 거야. 비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쭉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점프 뛰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루도 갈 수 있다는 거야. 약간 예측 불가능성이죠. 케오틱은 아니잖아요. 혼란한 거니까. 즉 이건 뭡니까? 비예측성이야. 수학이 갖고 있는 비예측성이라고 하는 성격 때문에 그들 뒤에 있는 이것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그들 뒤가 뭐예요? 다 알고리즘이잖아.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것, 특히 알고리즘 같은 경우 수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알고리즘의 바탕인 수학이 갖고 있는 성격이 뭐라는 겁니까?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고 지 맘대로 막 간다는 거야. 여긴 결국 뭐예요? 획일성이보다는 랜덤성에 가까워요. 그렇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어디로 안착해요? 이 친구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긍정적인 파트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자, 조그만 다이버전스가 뭐예요? 차이점이고 분기점에 갈라지는 겁니다. 다양성에 어떤 포함되는 거죠. 내 취향에 있어서의 조그만 분기점. 뭐와 비교했을 때? 당신의 것과 비교했을 때요. 너와 내가 발라드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고리즘이 너와 나에게 똑같은 음악을 들려주느냐? 아니라는 거야. 왜? 당신과 내가 좋아하는 발라드에도 취향차가 있다는 거야. 나는 80년대를 좋아하고 여러분들 90년대를 좋아할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발라드 전체를 틀어주는 게 아니라 80년대 쪽, 90년대 쪽이 갈라서 이렇게 취향을 반영해서 음악을 틀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것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있어서의 조그만 분기점이라고 하는 건 뭘 할 수 있대? 우리를 보내버릴 수 있어요.
어디로? 이 도서관의 다른 부분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야. 다른 부분이죠. 결국 뭡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언뜻 보면 획일성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뭐가 될 수 있다? 다양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필자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거예요. 필자는 뭡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 나는 내가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에 향하는 게 즐거워할 거야. 근데 알고리즘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쏠릴 것 같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똑같아. 근데 사실은 어때?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이 이면에 숨겨져 있는 수학의 어떤 그 다양성 때문에 결국 알고리즘은 획일성이 아니라 조그만 차이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밑줄 친 부분 결국 뭐예요? 다양성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양성으로 간다는 거. 자, 1번. 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줘요? 음악으로 이끌어준대. 어떤 음악? 여러분들 각각의 respective가 뭐예요? respect가 존경이란 단어긴 하지만 respective는 존경과는 상관이 없죠. 이래서 어휘가 중요하다는 거. 이건 뭐예요? 제각각이야. 그쵸? 제각각입니다. 각각이라는 게 결국 뭐야? 다양성이자. 각자 가지고 있는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선택된 음악으로 이끌어줄 거야. 요건 일종의 뭡니까? 취향의 다양성으로 간다는 건데, 그럼 1번은 일단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2번 볼게요. 자, 우리로 하여금 연결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다른 리스너들과 어떤 연대감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쵸? 자, 3번.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뭐 하도록? 빈번한 업데이트를 요구하도록. 알고리즘에 대한. 알고리즘의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4번.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찾으라고. 뭘 찾느냐? 재능은 있지만 알려져 있지 않은 음악가들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자, 5번입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어떤 선호도를 무시하게끔 하래. 특정한 음악 장르에 대해서. 선호도를 무시하게끔 하는 건 아니죠. 선호도를 반영하잖아. 반영하지만 그 선호도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를 결과에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5번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양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읽어보니까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 밑줄 어구의 의미 찾는 것들은 전체적인 주어랑 거의 비슷한 부분을 밑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꼭 이 부분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를 찾고 있는 일종의 뭐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 문제라고 보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어 볼게요. 게스트긴 몸의 가치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잼이라는 단어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컨버전스도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수렴이라는 단어고. 자, 넌 나이너 하면은 비선형,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도 갈라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글의 요지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글의 요지는 일단 보통 여태까지 평가원 출제한 거 보면은 원래는 글의 요지가 제일 길어요. 주제라든가 제목보다 훨씬 더 길게 출제가 돼요. 대신에 이제 글의 요지 자체는 문제의 선택지가 우리말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도 쉽게 느껴져요. 근데 보통은 이 글의 요지의 어떤 글의 난이도라던가 단어라던가 혹은 지문의 길이가 뒤에 나오게 될 주제나 제목보다 원래는 더 훨씬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9월 달에는요, 글의 요지, 선택지가 우리말로 나오는 글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글의 길이가 그렇게까지 길진 않았습니다. 그냥 맘먹고 쉽게 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원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드래프터라는 게 원래 뭐냐면은 처음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입안자. 왜 입안자가 처음 하는 것 관련이 있어요? 법을 내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텍스 레지슬레이션이니까 조세 입법이라고 보면 돼. 세금 내는 거. 조세 입법의 입안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대요. be attentive to 하면 관심이 있는 겁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경제학과 역사의 질문에는 관심이 있어. 근데 less attentive야. 이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죠? 뭐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moral questions. 도덕적 질문에는 관심이 없대. 지금 뭐예요? 세금과 관련된 어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경제적, 역사적인 질문에는 관심이 있는데 도덕적인 거와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원래 세금과 도덕은 조금 거리가 멀죠. 너가 나쁘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니까. 벌금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건데 세금은 보통 이제 소득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르냐에 대한 문제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덕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be pushed to side. 이쪽으로 밀려지는 거죠. 어때요? 중요성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떠밀린다는 거예요. 자, 도덕성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쪽 편으로 밀려요.
어디에서? 입법적인 토론에서. 그리고 뭐라고 딱지가 붙이냐면은 too controversial, 너무나도 논쟁적이다라고 딱지가 붙어요. 그리고 too difficult to answer, 너무 어려워서 대답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다고 하느냐면은 그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게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뭐야? 앞에 거랑 똑같아요. 이 조세입법과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연관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또 바뀌잖아. 근데 사실 이 조세와 관련된 도덕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at the very heart야. 중심부에 있대. 어디에 중심부에 있대요? 이 조세와 관련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대. 그럼 답은 나온 거야. 그렇죠? 뒤에 있어서 반전 포인트가 없으면 여기까지 말고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즉, 조세 입법은 뭘 신경 써야 되는데 도덕적인 면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게 필자의 얘기입니다. 포인트죠. 자, 뭐라기보다는 관련이 없다라기보다는 도덕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기반이 된다는 거야. 뭐에 있어서? 세금 부과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결국 뭐다? 도덕성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적용이야. 무슨 적용입니까? 사회적 이론의 적용이죠. 어떤 이론입니까? 분배정의. 분배정의라고 하는 사회적 이론의 적용인 결국 뭐다? 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분배라는 게 들어가면 결국 뭐가 들어가요? 정의라는 게 들어가요. 정의라는 게 들어가면 당연히 뭐가 바뀝니까? 도덕적인 개념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뀌니까.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결국 뭐다? 실현된 게 조세입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go a long way towards 하면은 도움이 되는데 굳이 열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별표에서 나옵니다. 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도움을 주냐면은 입법부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뭘 결정하느냐?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거죠. 특정한 이 조세법이라고 하는 게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도록 도와준대. 근데 뭘 도와주냐면은 요거죠. achieve a particular goal이야. 특정한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와준대. 됐죠? 자, 근데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in a vacuum, 고립되어서는, 따로 떼어서는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됐죠? 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입법부가 결정하는데 도움은 돼. 근데 혼자서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어떻다라는 겁니까? 항상 경제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일종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도구라는 얘기가 뭡니까?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야. 됐죠? 자, 어떤 조세 정책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뭘 요구하느냐? 도덕적인 목적을 식별하는 걸 필요로 해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은 뭔가 봤더니 일종의 과업이야. 어떤 과업입니까? 즉, 이 윤리라고 하는가 아니면 도덕적인 분석을 포함해야만 하는 쪽의 과업이래요. 뭐가? 요게. 됐죠? 이 조세 정책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도덕적인 목표를 식별하는 게 필요해. 근데 도덕적인 목표라고 하는 게 식별하는 게 뭔가 봤더니 일종의 과업이야. 어떤 과업이야? 도덕과 윤리와 도덕적인 분석을 포함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쭉 봤더니 결국 뭐예요? 중간부터 바뀌잖아. 뭐라고 바뀝니까? 텍스라고 하는 것들은 분배정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결국 뭐다? 도덕적 질문과 연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필자의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분배 정의를 실현하려면 시민단체 역할이 필요하다. 시민단체 한 번도 안 됐어요. 2번. 사회적 합의는 민주적 정책 수립의 선행 조건이다.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죠. 3번. 성실한 납세 딱 보자마자 얘는 아니라는 게 딱 나오게 되고요. 경제학의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도덕적 질문의 포인트였습니다. 5번. 세법을 만들 때 도덕적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5번이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즘 문제는 선택지가 오리말로 나오기 때문에 이 지문을 대충만 읽더라도 답이 금방 나옵니다. 알겠죠? 자, 단어 확인해 볼게요. 텍스 레지슬레이션 조세 입법인데 일단 레지슬레이션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되고 be attentive to 하면은 주의를 기울이다고 irrelevant 하면은 상관이 없는 거고 distributive 하면은 분배적인 겁니다. 단어가 뭐 아주 중요한 단어는 별로 없어요. 자, 이번에는 글의 주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대입파악 문제 중에서 또 3점짜리 요즘 주로 출제되는 게 글의 주제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좀 길죠? 3점 포인트는 보통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보통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가볼게요. 환경적 학습이야. 환경적 학습이라는 게 발생한대. 언제 발생하냐면은 농부들이 결정을 여기에 기반을 두는 거야.
뭐에 기반을 두느냐? 보상 정보라고 하는 녀석의 관찰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얘가 여기에 근거를 두는 거니까. 됐죠? 이랬을 때 환경적 학습이라는 게 발생한대. 됐네. 자, 농부들은 그들 자신이거나 혹은 옆에 있는 이웃의 농장을 관찰해요. 근데 it is the empirical result. 그것은 경험적인 결과들이다 하려고 봤는데 단수고 복수잖아. 원래 안 맞잖아. 그렇죠? 그리고 요 사이에는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여기는 관계사 보통 생략이 되잖아요. 여기는 뭐가 생략돼 있냐면은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어요. 왜 접속사 대시냐? 요거는 이때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제 강조 구문이 나오면 좀 헷갈리긴 해요. 수식 이거 헷갈리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그것이라고 해석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나정적으로 해석을 다 해봤더니 이건 강조구문이라고 나오는 거지 보자마자 강조구문 찾기 좀 힘듭니다. 자, 이런 걸 찾기 힘든 친구들은 그냥 그것이라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건 경험적인 결론이야. 뭐가 얘네가 사용하는 게 이렇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원래도 해석해 볼게요. 자, 경험적인 결과가 바로 뭔가 봤더니 얘네가 사용하는 거야. 뭐로써? 가이드로서. 자, 유징의 목적어가 강조된 겁니다.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쵸? 얘네가 가이드로서 사용하는 게 뭐야? 경험적인 결과야. 뭐가 아니라 이웃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웃을 관찰하는 것은 그 이웃 자체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이 한 행동의 결과를 보고 내가 내 농장에다가 적용시킬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이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이웃을 관찰하는 거는 이웃을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야. 이웃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경험적인 결과가 바로 농부들이 가이드로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옆에 농부를 하는 거 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안 좋아졌어.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경험적인 결과를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어떤 농장에서의 활동을 뭐로 보냐면은 일종의 실험으로서 보는 거. 왜? 내가 하든 옆에 뭐 이 친구가 하든 일단 보는 거죠. 그 친구가 하는 거 혹은 내가 한번 해보는 걸 일종의 뭐로 본다? 실험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냐면은 그런 요인들을 평가하는 거야. 어떤 요인들? 여기 뒤에 나오는 것들. 자, 뭔가 봤더니 어떤 상대적인 이득. 두 번째, 기존 자원에 대한 자원과의 범용 가능성. 세 번째, 사용의 어려움. 네 번째, 시험 사용 가능성. 이 시험 사용 가능성이 뭔가 봤더니 이건 일종의 뭐라고 보시면 돼요?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그게 실험되어지는지, 얼마나 잘 실험되어지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시험 사용 가능성과 같은 요인들을 뭐하고 있대? 평가한다는 겁니다. 옆에 봤을 때, 그렇죠? 내가 뭔 시험 삼아 해본 거, 옆에 이웃이 한번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이런 거로서 평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뭐 일종의 관찰에 대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시험 어떤 가능성, 시험 적용 가능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라고 밝혀졌냐면은 to be a real problem이야. 문제가 있대. 앞에 뭐라고 나왔어? 단순하게. 옆에서 혹은 내가 시험 삼아 한번 농장을 지어보는 거, 어떤 작물을 심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들은 그러한 실험의 결과로서 그런 것들을 내 거에 다음에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어떤 문제냐? 이건 사실이야 일단. 뭐가 사실인가 봤더니 농부들이 항상 실험을 하는 건 사실이야. 실험하겠죠? 한번 뿌려볼까? 잘 나오네. 저 친구가 뿌리고 있네. 잘 됐나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항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일하고 있는 농장들이 어떻대요? 굉장히 결점에 있는 실험실이라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험 적용 가능성이라는 기준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면은 그래 내 농장이든 옆에 있는 농장이든 시험 삼아 뿌려보고 있어. 항상 실험 중이야. 근데 그 실험장이라는 게 뭐래? 결함이 있대요. 문제가 있는 곳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어떤 결함이 있는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농부들은 뭘 만들진 않아요. 컨트롤드 컨디션을 만들지 않는 거야. 지금 뭡니까? 통제 조건들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통제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실험을 할 때 A가 영향이 있느냐는 실험 하잖아요. 그렇게 뭐랍니까? A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A라고 하는
이게 영향이 있을까 볼 때, 그죠? 가라고 하는 거, 다라고 하는 실험장에서 적용시키고 안 주고 딴 거랑 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더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조건을 만들고 시작을 하죠. 그래야지 이제 A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니까. 자, 근데 농부들은 이런 통제된 조건을 만들지 못하는 거야. 누구 수준만큼 실제 연구시설에 전문적인 테스트 플랫과 같은 통제된 조건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연구실에서의 실험장만큼 통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통제되어 있지 않다는 결국 뭐가 많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변수라는 게 너무나도 어떻대요? 많다는 거죠. 변수가 많으면 어때요? 실험으로서 가치가 떨어지죠. 변수가 많다는 얘기는 얘가 정말로 A라고 하는 어떤 측면이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다른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 자, 농부들은 마찬가지로 종종 어디에 직면하냐면은 복잡하면서도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에 직면해. 그쵸? 근데 이러한 현상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어려울 수 있는 거야. 뭐 하기가 어려워요? 매니지야. 매니지 뭡니까? 관리하는 거잖아. 통제하는 겁니다. 관리하기 어려운 이런 현상에 직면하는 거야. 됐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얘네들이 통제된 실험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말이야. 앞에서는 요것조차 없어. 심지어 통제가 될 사항이 있는 거야. 비닐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비닐하우스면 어느 정도의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대요? 관리하기 힘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거잖아. 아무리 하우스를 치워도 그해 하필은 비가 많이 와. 망하는 거잖아. 그해 하필이면 어때? 전기세가 많이 올라서 하우스에 뭐 이렇게 온도를 많이 조절 못했어. 이런 경우죠.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야. 됐죠? 게다가 농부들은 rarely가 나오네. 부정이잖아. 얻지 못할 거래. 뭘 얻지 못합니까? 보상 정보를 얻지 못하는 거야. 훨씬 더 많은 것에 대한 보상 정보를 얻지 못하는데 뭐보다? 어떤 생산 방법, 소수의 생산 방법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보상 정보를 얻지 못하고 이 얘기 뭡니까? 요것만 얻는다는 거죠. 그렇죠? 요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에 대한 보상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정말로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수의 생산 방법이 뭔가 봤더니 얘네가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에서만 보상 정보를 얻는 거지 다른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가성비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것만 도움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뭘 불러일으키느냐? 앞에 전체야. 그렇죠? 지금 뭡니까? 보상 정보로 쓸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상황 자체는 어떤 거? 상대적 이득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측정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실험이라는 게 뭐예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해져요. 근데 이 농사에 있어서는 어떻대? 데이터가 너무 적은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쭉 보세요. 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거 있죠. 시험 적용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죠? 자,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 주제는 결국 뭐예요? 시험 적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부정적인 단어가 나와줘야 돼요.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1번 볼게요. 자, limitation입니다. 제한이죠. 부정적인 거야. 그렇죠? 뭐에 대한 제한입니까? 어떤 경험적인 관찰, 농사를 지을 때 경험적인 관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야. 가능하죠. 1번은 땡큐고요. 두 번째 거 볼까요? 챌린지라는 게 나옵니다. 어려움이죠. 어려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가 맞아요. 근데 뒤에 보세요. 뭐에 대한 어려움입니까? 모더나이징이야. 현대화 작업이야. 전통적인 농업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입니다. 농업 장비와 관련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2번 탈락이요. 3번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은 어때요? 가치 중립적이잖아.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보자마자 탈락시켜야죠. 자, 뭐에 대한 필요성입니까? 어떤 농업 혁신에 있어서의 이러한 시도, 시험 가능성을 우선시할 필요성.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탈락입니다. 4번, 중요성이래. 이건 플러스적인 단어인데 바로 탈락시켜야죠. 자, 어떤 직관적인 결정, 농사에 있어서 직관적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탈락입니다. 자, 5번입니다. ways, 방법적인과 가치 중립적이잖아. 우리가 필요한 건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당연히 5번 아니에요. 자, 어떤 방법인 거 봤더니 자, 예상치 못한 농업적인 현상, 농업 현상을
컨트롤하는 방법들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 정답은 부정적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앞에 독해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문이 어려운 거랑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거랑 아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단어들 꼭 보셔야 됩니다. 페이오프도 은근히 많이 나온 단어예요. 이익과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고, 자, 임피리컬한 단어도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죠. 경험적인 단어입니다. 자, 컴패러터빌리티는 이게 별별 쳐서 나오긴 했는데 외워두세요.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크리테리언 기준이고, 프라이어타이즈 하면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우선순위, 즉 순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단어 5개는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글의 제목 문제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글의 제목 파트가 가장 어려웠어요. 글의 주제는 명확하게 필자가 이야기하는 포인트의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아까처럼 부정적인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제목 문제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 내용 전체적인 게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추상적으로는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굉장히 어렵게 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제목 문제가 3점짜리였어요. 언제부턴가 이 추상적이라는 거 하는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애매하기 때문에 수능은 되게 애매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좀 쉽게 내버려요. 쉽게 내버리고 2점짜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제목 문제 자체가. 원래 좀 어려웠었어요. 제목 문제가. 자, 가볼게요. 나돈입니다. 나돈이 딱 보자마자 얘는 부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알파가 뒤에 따라온다. 즉 뭐에는 두 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음악가들과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굉장히 헌신적인 음악 열정가와 전문가들은 이게 주어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런 의견을 내고 있대요. 어떤 의견이냐면은 음악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lies 어디에 놓여 있느냐? 표현자는 일탈이야. 즉 드러나는 일탈이지. 일탈량이 뭐야? 벗어나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벗어나요? 정확하게 규정된 악보로부터 정말로 드러날 정도로 보여지는 일탈에 놓여 있대요. 결국 뭡니까? 음악의 아름다움은 전형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악보에만 얽매여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장이 나와요. 됐죠? 음악의 아름다움은 악보에만 딱 얽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창의성이라든가 돌발성 같은 게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콘서트 연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미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매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사실로부터 얻어낼 수도 있대. 어떤 사실이에요? 얘네가 go far beyond야. 즉 어떤 정보 너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정보입니까? 스코어라는 게 악보잖아요. 악보에 적혀 있는 정보를 넘어서 갈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매력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즉 뭡니까? 콘서트 연주라고 하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악보. 보통 악보 이제 어떤 음악인지 기억이 나잖아. 딱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넘어서 악보가 전해주는 어떤 감동이라던가 어떤 즐거움을 넘어서 뭔가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초기 연구에 따르면 음악 연주에 있어서의 누군가 봤더니 칼모 시어소어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초기 연구에서 뭐라고 밝혔냐면은 음악가들은 rarely야. 부정이죠? 뭡니까? 플레이. 두 가지 어떤 똑같은 음을 연주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즉 악보에 있는 음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악가들은 대부분 다 두 개의 음조차 다르게 연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즉 적혀져 있는 대로 음악가들은 연주하지 않는다라고 필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어떤 미터법 구조 안에서도 뭐가 있나 봤더니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어디에 있어서 템포라던가 볼륨이라던가 토널 퀄리티라던가 인토네이션에 있어서 이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아무리 똑같은 악보에 있더라도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게 어디에 기본을 두냐면은 이런 작품이라던가 구성에 기본을 두고 있대요. 하지만 각각의 개인적으로 각 별개로부터 갈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그 곡에 따라서 딱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 연주하는 사람들의 혹은 노래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마구마구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표현성이라고 부른대요. 똑같은 악보긴 하지만 그 연주하는 사람 또 노래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즉 표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이유를 설명해 준대요. 어떤 이유냐? 우리가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야. 언제 우리가 다른 아티스트가 똑같은 음악 곡을 연주하는 걸 들었을 때.
똑같은 의미인데 이걸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느껴지게 되고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상황은 이유를 설명해줘요. 어떤 이유? 이게 가치롭다는 거죠. 왜 가치로운지 이유를 설명해준대요. 자, 뭐가 가치롭습니까? 바로 following generation이야. 그러니까 후대죠. 후대 세대들이 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더라도 가치롭 수 있다는 거야. 왜? 사람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연주하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요. 똑같은 곡이라 할지라도 그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연주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새롭고 뭔가 영감을 주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해를 확대하도록 도와준대.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풍부하게 해주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준대. 뭐를? 음악계 전체를 말이에요. 됐죠? 전반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똑같은 곡이라 하더라도 연주하는 사람이 달라지면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 뭐가 나와야 돼요? 뭔가 다양성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등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볼게요. 자, how to build야 만드는 방법, 음악 비평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드는 방법. 음악 비평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2번 전혀 똑같지 않다. 좀 뭔가 이렇게 필이 오죠? 베리에이션의 가치야. 음악 연주에 있어서 다양성의 가치를. 볼 것도 없네. 2번이네요. 그렇죠? 3번 중요성입니다. 개인적인 표현, 음악 치료.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렇죠? 음악 개인적인 표현의 중요성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에서 걸리는 거야? 음악 치료에서 걸리는 거죠. 얘가 함정이네. 3번 아니죠? 4번 keep your cool. 냉정해져라. 즉 어떤 무대 공포를 이기는 방법. 즉 음악을 연주할 때 무대 공포를 이기는 방법 언급된 적이 없어요. 5번입니다. 자, 클래시컬 뮤직 산업에서 뭔가 새로운 게 있느냐 언급된 적이 없죠? 정답 따라서 다양성을 나타내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단어들 보시면 돼요. 자, 커미티드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신적인, 열성적인 거고요. 자, 데비에이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칸 넣기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자, 디버전도 아시고요. 인터프리테이션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특히 두 개 단어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입학의 마지막 문제죠. 거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건데 요약문 완성 문제입니다. 요약문 완성 문제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앞에 나와 있는 글의 주제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죠? 왜 낮을까요? 뒷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시간이 모자랄 때 풀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고, 그리고 요즘 여기는 다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걸리냐면은 A와 B에 들어가는 선택지에 있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를 모르니까 틀린 경우가 많았어요. 실컷 지문을 이해했는데 막상 A, B에 들어갈 단어가 어떤 의미가 들어가는지도 알아. 근데 선택지에 제시된 단어가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9월달은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당연히 요약문 완성이기 때문에 요약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의존하는 겁니다. 어디에 의존하는 겁니까? 프로젝트의 삐리리에 따라서 뭔가 차이점이 있나 봐. 그렇죠? 차이점을 주는 게 있대요. 차이점에 따라 이 프로젝트의 뭐에 따라서 뭐의 능력? 디자이너의 능력이야. 어떤 능력인가 봤더니 팀 기반 어떤 업무 환경을 삐리리 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대? 중요하대. 누구만큼이나 그들 개인의 퀄리티 능력이죠. 말 그대로 자기 성격 같은 거야. 디자이너 개개인의 성격만큼이나 중요하답니다. 일단 자, 프로젝트의 어떤 전반적인 기준점이 뭔지 그리고 필자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스트라이브는 노력하는 겁니다. 트라이브 좀 더 센 거죠. 노력이에요. 어떤 노력인가 봤더니 어떤 개개의 어떤 개성을 설명하는 노력입니다. 뭘 통해서? 디자인을 통해서. 디자인을 통해서 개개인의 개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놀라워서는 안 된대. 당연하다는 겁니다. 됐죠? 자,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뭐라고 교육받았냐면은 혼자 개인으로서 작업하러 교육을 받아왔어. 그리고 디자인 여러 가지 문헌들도요. 뭐에 대한 언급이 많았냐면은 디자이너 자체를 언급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대.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디자이너의 개인성들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의심할 여지 없이 without doubt는 부정이 아니야. 오히려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개인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적인 필요 가치야. 어디에 있어서? 제품 카테고리에 있어서. 특히 어떤 카테고리인가 봤더니 스몰 오브젝트입니다. 뭔가 작은 제품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대? 그걸 디자인하는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자, 굉장히 낮은 정도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 예를 들어 가구라던가 등이라던가 어떤 조그만 기기라던가 혹은 가구, 집에 있는 소품들 있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그걸 만드는 디자인 재능이 굉장히 중요해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떤 경우에 좀 더 스케일이 커진 거야. 크기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럼 또 우리 A는 대충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더 커다란 프로젝트, 심지어 이 분야가 어떤 거예요? 좀 더 강한 개성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요 큰 프로젝트에서도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어떤 개성이라든가 능력이 중요하대요. 이런 프로젝트에서조차도 이런 사실, 어떤 사실? 상당한 수의 디자이너가 고용되어 있는 거야. 뭘 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실행하기 위해서 고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결국 뭐야? 네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디자인은 한 명이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일하는 거야? 여럿이서 일하는 거야. 여럿이서 일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쉽게 간과되고 있어. 그렇죠? 분명히 앞에 뭐라고 했어요? 디자이너 개개인의 특징과 능력은 중요해. 큰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데 뭐가 간과되고 있어? 일은 네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측면이 간과되고 있대. 자, 뭐에 대한 강조입니까? 개개인의 어떤 개성, 개인성에 대한 강조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문제가 돼. 그렇죠? 뭐하기보다 실제로 디자인하기보다 수많은 성공한 디자이너의 어떤 퍼스널리티, 어떤 개성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능을 해. 어떻게? 창의적인 매니저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야. 다시 가볼게요. 자, 어떤 개인성에 대한 강조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기도 해. 즉, 실제적으로 디자인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창조적인 매니저로서 많은 성공적인 디자이너의 이런 개성들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특히 이런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구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 어디 사이에서의 차별인가 봤더니 디자이너들, 어떤 디자이너들? 요거죠. 진짜 혼자서 일하는 디자이너랑 그룹으로 일하는 디자이너랑 요 사이에서의 구별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자의 경우에 여기 뭐예요? 요거죠? 그룹이라는 거. 아까 어떤 거야? 좀 더 범위가 큰 프로젝트죠. 큰 프로젝트에서 다수의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후자의 경우에 어떤 관리 조직이라던가 혹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똑같이 관련이 있대요. 누구와? 디자이너의 어떤 창의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디자이너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개개인이 갖고 능력 중요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여럿이서 일하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대.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관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번은 어떤 게 들어가요? 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죠? 여기 나오잖아. 개인으로서는, 어떤 개인적인으로서는 어떻대요? 스몰한 프로젝트의 경우는 디자이너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해. 근데 좀 더 커다란 스케일의 경우는 뭐가 중요할까?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모아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에 필자가 얘기하는 것들은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찾아봅시다. A번, 프로젝트에 뭡니까? 크고 작은 거니까 사이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남아있는 것들은 이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이제 조정하다와 식별하다. 조정하다와 식별하다 중에 뭐와 관련이 있는 거? 매니지먼트와 관련이 있는 게 뭘까요? 매니지먼트는 조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밀접하죠?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단어 자체도 코디네이터로 많이 봤잖아요. 맞습니다. 여태까지 평가에서 나왔던 단어들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자, 단어를 쭉 보셔야 돼요. demonstrate, literature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문학이라고 많이 알잖아요. 근데 문헌이 뭡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료잖아.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substantial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상당한. 바꿔 얘기하면은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버룩은 간과하다 많이 알고 있고요. distinction도 많이 보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모 대입학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는데 어때요? 굉장히 쉬웠어요. 그렇죠?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전에도 이렇게 쉽게 나올 확률은 좀 떨어져요. 9월에 쉽게 냈기 때문에 분명히 실전 수능에서는 구모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금 수준이 높은 글로 좀 연습을 해주는 게 조금 여러분 수능에서 어렵게 나왔을 때 당황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빈칸 추론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